도련님은 이 길로 가셔야 합니다. 선내는 저 길로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행복과 좋은 기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유모의 목소리가 빗속에서 떨렸습니다. 7회를 다 채우지 못한 다리의 어깨를 떠밀며 유모는 그렇게 말했지요. 산길은 어두웠고 빗줄기는 굵었습니다. 다리는 유모의 손을 붙잡으려 했으나 유모는 그 손을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안 됩니다. 따로 가야 도련님이 사십니다. 유모는 그 말을 끝으로 큰 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지요. 흰머리가 빗속에서 어지럽게 흩날렸습니다. 다리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등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무엇 때문에 도망쳐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다리는 다만 반대편 산비탈로 발을 옮겼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자락을 찢었고 미끄러운 돌부리가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안 된다는 것만은 또렷이 알았지요. 사흘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방 안에서 글을 배우던 아이였습니다. 갑작스레 집안 어른들이 끌려나가고 유모의 손에 이끌려 한밤중에 담을 넘게 되리라는 것은 짐작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줏빛 댕기 끝에 매달린 작은 호박 장식이 빗물에 젖어 무겁게 흔들렸지요. 산자락에 닿았을 무렵 다리의 앞에 사람 그림자 하나가 섰습니다. 등짐을 진 사내였지요. 옆구리에는 가죽으로 만든 망태가 매달려 있었고 등에는 활과 화살통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멈춰 서서 다리를 바라보았지요. 다리도 멈춰 섰습니다. 빗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웠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사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다리는 입을 열었으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편민에게 말을 건네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라 불러야 할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 말에 사내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지요. 다급한 와중에도 예법을 놓지 않는 아이의 말투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외침과 말발굽 소리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살려주세요. 다리는 더는 체면을 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내는 한 박자 멈췄다가 옆구리에 가죽망태를 풀어내렸습니다. 안에는 잡은 짐승 몇 마리가 들어있었으나 사내는 그것을 풀숲에 거칠게 쏟아버렸지요. 들어가시지요. 묻지 않겠습니다. 다리는 망설임 없이 망태 속으로 몸을 굽혔습니다. 사내는 그 위에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덮고 짐을 다시 둘러맸지요. 망태의 무게가 갑절이 된 것을 어깨가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범수였습니다. 산에서 나고 자라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사냥꾼이었지요. 연례전 같은 패였던 동무 하나를 허술한 덫 때문에 잃은 뒤로 범수는 매일 새벽 덫과 활을 점검하는 일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손에 닿는 것을 허술히 두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그는 그날 이후 한평생 새기고 살았지요. 그 손이 오늘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 하나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산자락 가까이 다가왔을 때 범수는 이미 반대편 비탈로 길을 틀고 있었지요. 비에 젖은 흙이 발밑에서 미끄러웠으나 산을 자라는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망태 안에서는 가는 떨림이 한 번씩 등에 닿았습니다.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는 떨림이었지요. 범수는 그 떨림을 등으로 받으며
한 걸음씩 산을 내려갔습니다. 비탈을 절반쯤 내려왔을 무렵 등 뒤 멀지 않은 곳에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으로 갔다 하지 않았는가? 빗줄기 때문에 흔적이 다 지워졌습니다. 범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죽였지요. 나무 그늘에 등을 붙이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망태 안의 떨림이 한번 크게 흔들리다가 곧 멈췄지요. 다리도 그 다급함을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들이 점점 멀어지고 다시 빗소리만 남았을 때 범수는 비로소 길게 숨을 내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을 다 내려와 자기 마당에 들어선 것은 한밤이 깊은 뒤였지요. 마당 한쪽에 외딴 초가 한 채, 그것이 범수의 살림 전부였습니다. 살인문을 닫고 마당 한가운데에 망태를 조심스레 내려놓은 뒤 풀과 나뭇가지를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다리는 망태 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흙과 풀잎이 옷자락에 엉겨 있었고 무릎에는 가시에 긁힌 자국이 붉게 비쳤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지요. 범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비를 더 맞으면 몸이 상합니다. 당으로 들어서자 비좁은 방 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랫목에는 낡은 무명이불 한 채, 윗목에는 활과 화살통이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지요. 벽못에는 누군가의 무명 저고리 한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리는 그 저고리에 한참 시선을 두었지요. 범수는 그 시선을 못 본 척 아궁이 쪽으로 가서 불씨를 살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남기신 것입니다. 3년 전에 가셨지요. 범수는 그 저고리를 천천히 내려 윗목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손길이 평소보다 한 박자 느렸지요. 다리는 그 마른 옷을 받아들고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명실의 거친 올이 손가락에 닿았지요. 평생 입어온 비단의 결과는 전혀 다른 감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칠고 따뜻한 감촉이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을 가만히 눌러주었습니다. 범수는 소텟에서 죽 한 그릇을 떠다 놓았지요. 부끄러운 음식입니다만 우선 드시지요. 다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평생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으나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자 그 떨림이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숨겨주셨나요? 다리가 물었습니다. 범수는 아궁이 쪽으로 시선을 돌린 채 짧게 답했지요. 살려달라는 말을 들으면 산 사람은 그 말을 따릅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리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을 것 같았지요. 등잔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 위에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빗소리는 그제야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지요. 새벽이 오기 전 범수는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신 뒤로 그는 늘 다구름보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었죠. 다만 그날 새벽은 평소와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윗목에 사람 하나가 더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었지요. 다리는 어머니의 무명 저고리를 덮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흙과 비에 젖었던 옷은 어젯밤 마당 한쪽에 널어두었지요. 범수는 그 잠든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곧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시선을 오래 두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것에 그는 어머니에게서 배웠지요.
범수가 산 사람으로 살게 된 까닭은 열애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무렵 범수는 같은 패와 어울려 산짐승을 잡아 살았지요. 패 중 가장 손이 빠르고 입이 무거웠던 동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동무가 범수가 손본 덫에 발이 걸렸지요. 줄이 헐거웠던 탓에 덫이 짐승 대신 사람의 다리를 붙들었고 그 순간 때로 몰려든 산짐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범수는 그날 이후 손에 닿는 것을 허술히 두면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한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지요. 매일 새벽 덫과 활을 점검하는 일은 그날부터 시작된 버릇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보다 먼저 범수가 아직 어렸을 적 산나물과 약초를 가려내는 법을 가르치며 늘 한마디씩 더 하셨지요. 산이 보낸 손님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거두는 일에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범수는 그 말들을 혼자 곱씹으며 살아왔지요. 그러니 어젯밤 빗속에서 살려달라 외친 아이를 망태해드린 일이 그에게는 그리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범수는 마당으로 나가 어젯밤의 흔적을 살폈습니다. 짐승을 쏟아버린 풀숲자리, 망태가 끌린 자국, 살인문 안쪽 흙바닥에 남은 발자국까지 하나하나 짚어보았지요. 누가 보아도 의심할 만한 자리는 빗자루로 천천히 흩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와 아직 잠든 다리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폈지요. 무명 저고리 자락이 작은 어깨를 덮고 있었습니다. 해가 한낮에 가까워졌을 무렵 살인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초꾼 심노인이었지요. 심노인은 범수에게 산일감을 나누어주는 자리에 있는 노인으로 마을과 바깥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범수 있는가? 예, 노인장. 범수는 도끼 대신 활을 손에 쥔 채 살인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심노인은 지팡이를 짚으며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얼굴이 평소보다 한층 굳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마을 어귀에 낯선 사람들이 들었다 하더군.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라 했지. 무슨 일로 왔답니까? 사람을 찾는다 하던가. 잃어버린 아이가 있다고 하더이다. 범수는 그 말에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젯밤 산자락에서 들었던 말발굽 소리와 사내들의 외침이 그제야 한 줄로 이어졌지요. 심노인은 범수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마당 한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풀숲자리에 흩어진 짐승의 흔적이 어쩐지 평소와 다르게 보였지요. 자네 마당이 어째 어수선하구먼. 어젯밤 잡은 짐승이 거칠어서 그렇습니다. 망태가 작아 다 못 담았지요. 심노인은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는 것이 산 사람들 사이에 오랜 도리였지요. 그 사람들이 사흘 안에 찾지 못하면 마을을 다시 한번 돈다고 하더군. 자네도 조심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심노인이 돌아간 뒤 범수는 마당 한가운데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다리가 잠에서 깨어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범수는 방으로 들어가 짧게 말했습니다. 잠시 나가지 마십시오.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이 얼굴에 비쳤으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범수의 마음 한구석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낮이 다 지나고 해가 산자락에 걸렸을 무렵
범수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며 다리에게 처음으로 불씨를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한 부직갱이를 잡는 모습이 어색했지요. 한 번은 손끝이 불씨에 닿아 짧게 신음을 삼켰습니다. 손이 베이는 일도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산에서는 다 그렇게 삽니다. 다리는 그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평생 부엌에 들어가 본 일이 없었으나 그 새벽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등잔불이 켜진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지요. 빗소리는 멈췄으나 산자락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까치 울음이 한 번씩 낮게 울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범수는 아직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낮, 살인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벼운 발소리였으나 형민의 걸음과는 어딘가 달랐지요. 범수는 활을 든 손을 늦추지 않은 채 살인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평민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옷자락의 매무새가 지나치게 가지런했지요. 그 가지런함이 범수의 눈에는 평민의 옷이 아니라 평민의 옷을 입은 자의 옷으로 보였습니다. 산 사람이 사는 댁이 여기인가 그러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있네. 7살 먹은 사내 아이일세. 이 산자락에서 못 보았는가. 조잉수였습니다. 한정승의 명을 받고 산을 뒤지는 자였지요. 그의 시선이 마당 한쪽에 놓인 가죽망태로 천천히 옮겨졌습니다. 범수는 그 시선을 그대로 받아내며 짧게 답했지요. 산에서 사람 그림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젯밤 짐승을 쫓다 길을 잃어 잡은 것을 다 못 챙기고 돌아왔지요. 조잉수는 망태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범수는 그 걸음을 막지 않았지요. 막으면 도리어 의심을 산다는 것을 그는 산이를 통해 익혀두었습니다. 조잉수가 망태를 들어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안에는 마른 풀과 나뭇가지만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지요. 다리는 그보다 한참 전에 방 안 윗목 구석, 어머니의 낡은 이불더미 아래로 숨어든 뒤였습니다. 비어있구먼. 어젯밤 쫓던 짐승을 놓쳤습니다. 헛걸음이었지요. 조잉수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방문 쪽으로 시선이 한번 흘렀다가 다시 거두어졌지요. 그 한 박자의 시선이 범수의 가슴 어디인가를 짧게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더는 캐묻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보거든 일러주게. 후하게 살해할 것이야. 그리하겠습니다. 사내가 살인문 밖으로 사라진 뒤 범수는 한참을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지요. 방으로 들어가 이불더미를 걷어내자 다리가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범수는 그 떨림을 보고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 여겼지요. 저 사람이 다시 옵니까? 올지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처럼 마당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자도 의심할 자리가 없지요. 다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당신은 무섭지 않나요? 범수는 그 물음에 짧게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무섭습니다. 다만 무서운 것과 못할 일은 다른 것이지요. 그날 저녁, 범수는 마당 한쪽에 흩어진 흙을 다시 손으로 매만지며 발자국을 지웠습니다.
다리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평생 누군가 자신을 위해 손에 흙을 묻히는 모습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 어디인가를 가만히 두드렸지요. 밤이 깊어 등잔불이 켜진 방 안에서 다리는 처음으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다리가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범수는 그 말에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캐묻지 않았지요. 이름은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안전한 일이지요. 다리는 그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지요. 등잔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 위에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산자락 멀리서 까치오름이 한 번 더 낮게 울렸지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심노인이 다시 살인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한층 무거웠지요. 범수, 자네에게 일감이 하나 들어왔네. 무슨 일감입니까? 그 댁에서 산을 뒤질 사람을 구한다더군. 자네 손이 야무지다는 소문이 거기까지 들어갔어. 사흘 동안 산을 훑어달라는 것이야. 범수는 그 말에 한 박자 멈췄습니다. 받지 않으면 의심을 살 것이고, 받으면 시간을 벌면서도 거짓 보고를 올릴 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그는 곧 짐작했지요. 받겠습니다. 잘 생각했네. 다만 그 사이 자네 마당에는 누구도 들이지 말게. 심노인이 돌아간 뒤 범수는 방으로 들어가 다리에게 그 사정을 일렀습니다. 사흘 동안 산을 뒤지는 일을 맡았습니다. 다만 정말로 뒤지지는 않을 것이지요.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다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물었지요. 제가 도울 일은 없나요? 범수는 그 물음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본 적이 없었으나 이상하게도 그 작은 물음이 마음을 가볍게 했지요. 불씨를 살리는 법은 어제 익히셨지요. 오늘은 산나무를 가려내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다리는 범수를 따라 마당 가까운 산기슭을 돌며 나무를 가려내는 법을 익혔습니다. 독이 있는 풀과 먹을 수 있는 풀을 구별하는 예, 마른 가지를 모으는 예, 물 항아리를 채우는 일까지 하나씩 손에 익혔지요. 처음엔 어색하던 손길이 하루가 지나자 한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먹어도 되는 건가요? 다리가 보랏빛 꽃이 핀 풀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평민아이의 말투에 한층 가까워진 물음이었지요. 그것은 독이 있습니다. 줄기가 붉은 것은 손대지 마시지요. 범수는 그렇게 답하며 문득 자신이 가르치는 방식이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주던 방식과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이 보낸 손님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어머니의 그 말이 오늘 다른 모양으로 이어지고 있었지요. 저녁이 되어 죽을 끓이며 다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범수 아저씨라고 불러도 되나요? 범수는 그 말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부른 뒤로 다리의 말투는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끔 본능처럼 격식 있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이 있었지요. 한 번은 그릇을 받아들며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는 말이 무심코 나왔다가 스스로도 어색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범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요. 그 말 한마디 속에 이 아이가 본디 누구였는지가 비쳐 있다는 것에 그는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이튿날 범수는 산기슭의 너럭바위 부근까지 일감을 핑계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찾는 척, 그러나 실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걸음이었지요. 산자락 곳곳에 검은 옷의 사내들이 다녀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 짓밟힌 풀숲, 말발굽 자국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지요. 범수는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다리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저고리를 입은 채 잠들었습니다. 범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등잔불을 끄지 않고 활을 손에 쥔 채 윗목에 앉아 있었지요. 사흘 가운데 이틀이 지났습니다. 남은 하루가 그에게는 한 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범수는 등짐과 활을 챙겨 산을 올랐습니다. 정말로 산을 뒤지는 모양새를 갖추어야 했지요. 한정승 댁에 거짓 보고를 올리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산자락을 둘러볼 참이었습니다. 해가 한낮을 지나 너럭바위 아래쪽 덤불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무언가 옷자락 같은 것이 풀숲 사이로 비쳤지요. 범수는 활을 내려놓고 그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덤불을 헤치자 흰머리가 한 줌 보였습니다. 늙은 여인이었지요. 범수는 그 자리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인은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지요. 입가에 검붉은 자국이 굳어 있었습니다. 범수는 그 입가를 한참 바라보았지요. 누군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려 스스로 혀를 깨물었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짚었습니다. 박유모였습니다. 산자락에서 다리를 떠밀고 큰 길 쪽으로 달려가던 그 늙은 부모였지요. 범수는 한 번도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었으나 다리가 들려준 짧은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범수는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도끼 대신 가지고 있던 작은 칼로 흙이 부드러운 자리를 천천히 팠지요. 깊이 파지는 못했으나 한 사람을 누일 수 있는 만큼은 팠습니다. 늙은 여인을 그 자리에 가만히 누이고 흙을 다시 덮었지요. 흙을 덮는 동안 범수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흙 한 줌을 얹은 뒤 짧게 한마디를 입속으로 굴렸지요. 도련님 대신 산이 잠시 모시겠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마른 나뭇가지를 한 다발 얹었습니다. 산짐승이 함부로 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러고는 너럭바위 모서리에 작은 흠집을 하나 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 자리를 찾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범수는 그 길로 한정승 댁으로 향했습니다. 큰 대문 앞에서 심노인이 등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안방에는 옷가락지를 낀 늙은 사내 한정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곁에는 조행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산을 사흘 훑었다 들었다. 무엇을 보았는가? 산자락 곳곳을 짚었습니다. 너럭바위 아래쪽 덤불에서 흰머리 한 분을 보았지요. 늙은 여인이 한 분,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한정승의 손가락이 옷가락지를 한 번 매만졌습니다. 조행수가 짧게 시선을 들었지요. 두 사람 모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일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그 여인은 어찌하였느냐? 산이 잠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너럭바위 아래 흙을 덮었지요. 아이는 보지 못하였는가? 사람의 그림자는 그 늙은 분 외에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산이 거두지 않은 사람은 산 어디인가에서 살아있을 것이고, 산이 거둔 사람은 산 어디인가에서 잠들어 있을 것이지요.
한정승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범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더 캐묻지 않을 끄덕임이었습니다. 남은 시각이 길지 않다. 사흘이 다 지났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쪽 사람을 더 풀 것이야. 범수는 그 말을 듣고 두 손을 모아 짧게 인사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큰 대문을 나서며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지요. 마당이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범수는 다리에게 이 일을 어떻게 전할지 내내 생각했습니다. 사실대로 전하면 그 작은 가슴이 무너질 것이고, 숨기면 언젠가 더 큰 슬픔으로 돌아올 것이었지요.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다리는 부엌 쪽에서 불씨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보셨나요? 범수는 그 물음에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오늘 산에서 도련님을 떠밀어 보내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다리의 손에서 부직갱이가 떨어졌습니다. 범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일으켜 세우지 않았지요. 일으키는 것보다 그 자리에 한 번 두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 여겼습니다. 유모는 어디 있나요? 잠시 산이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다리는 그 말의 뜻을 곧 알아챘습니다. 작은 어깨가 한 번 크게 떨렸지요. 그러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엌 흙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지요. 범수는 그 곁에 가만히 앉아 함께 침묵을 지켰습니다. 등잔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좁은 부엌 안에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범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흘의 시한이 다 지난 이상 한정승 댁 사람들의 추적은 한층 거세질 것이었지요. 더는 마당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강 건너 김참판 댁까지 데려다주는 길만이 남은 방법이었습니다. 심노인이 그 소식을 듣고 짧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산을 2개 넘고 강을 한 번 건너야 닿는 자리일세. 쉬운 길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다만 더 머물 수도 없습니다. 심노인은 흙바닥에 가는 선을 두어 줄 그리며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첫째 산을 넘으면 둘째 산 안쪽에 차영감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네. 한쪽 다리를 저는 늙은 사냥꾼이지. 자네 아버지가 젊을 적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어. 그 빚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니 자네가 가면 길을 안내해 줄 것이야. 범수는 그 말에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한 가지 인연이 오늘 이렇게 이어지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던 일이었지요. 노인장께서는 마을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두어주십시오. 그것은 이 늙은이가 한평생 익힌 일일세. 걱정 말고 떠나게. 새벽이 깊어지기 전 범수는 보따리에 마른 곡식과 부싯돌을 챙기고 다리를 데리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마을의 길은 잠든 듯 보였으나 곳곳에서 사람들이 짐짓 모르는 척 시선을 거두며 두 사람의 걸음을 살피고 있었지요. 마을이 잠든 척 깨어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첫째 산을 넘는 동안 다리는 등에 업힌 채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다규모를 잃은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이었지요. 범수는 그 무게를 등으로 받으며 한 걸음씩 산을 올랐습니다. 많이 무거우신가요? 오랜 침묵 끝에 다리가 물었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산 사람의 등은 무거운 것을 지는데 익숙하지요. 해가 한낮을 지나 둘째 산 자락에 닿았을 무렵 늙은 사냥꾼 차영감이 마종을 나와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며 걷는 걸음이었으나 눈빛은 또렷했지요. 자네가 범수의 아들인가? 예, 그렇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이 늙은이의 목숨을 구해준 일이 있네. 그 빚의 한 자락을 오늘 갚는 것이지. 차영감은 둘째 산의 안쪽 길을 앞장서 안내했습니다. 산짐승의 코를 피할 수 있는 마른 솔잎향을 등짐에 더해주기도 했지요. 세 사람은 그렇게 산을 넘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강암 나루터에 닿았습니다. 작은 나룻배 한 척이 매어 있었지요. 뱃사공은 차영감과 짧게 시선을 마주치고는 한마디도 묻지 않은 채 노를 들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다리는 줄곧 침묵을 지키다가 문득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모는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했나요? 범수는 그 물음에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도련님을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다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으나 강물 위로 작은 물방울이 몇 번 떨어졌습니다. 범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떨림이 멈출 때까지 가만히 곁에 있어 주었지요. 강 건너편에 닿았을 때 차영감과 뱃사곰은 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차영감은 범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지요. 여기서부터는 자네의 길일세. 김참판대까지는 반나절이지. 다만 닿거든 그 댕기의 호박장식은 풀어 품에 감추시게. 신분을 드러내는 표식이니까. 범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의 댕기 끝을 조심스레 풀어 호박장식을 품 안에 넣었지요. 차영감은 그 모습을 보고 한쪽 다리를 절며 다시 강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범수는 그 등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등짐을 졌습니다. 해가 산자락에 걸린 무렵 범수와 다리는 김참판댁 큰 대문 앞에 닿았습니다. 대문은 한정승댁의 것보다 한 자락 낮았으나 안쪽이 한층 더 단단해 보였지요. 범수는 등짐을 천천히 내리고 다리를 자기 발로 서게 했습니다. 다리는 흙바닥에 발을 디딘 채 잠시 휘청였지요. 며칠 사이 굳어있던 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안으로 드시면 이 길이 끝납니다. 범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다리는 그 말을 듣고 큰 대문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범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당신은 다시 못 보게 되나요? 범수는 그 물음에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산 사람의 마당과 이 댁 안쪽의 자리는 한 호흡으로는 닿을 수 있어도 한 걸음으로는 닿지 않는 자리입니다. 다리는 그 말을 한참 곱씹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헤아리지는 못했으나 그 말 속에 담긴 거리감만은 어렴풋이 느껴졌지요. 큰 대문 안쪽에서 늙은 종 하나가 쪽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뉘시오, 뉘시오, 산 사람이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김참판 어르신 댁 핏줄이라 하시면 댕기장식을 보여드리지요. 범수는 품 안에서 호박장식을 꺼내 늙은 종에게 내밀었습니다. 종은 그 장식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낯빛이 변하여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늙은 양반 하나가 의관을 채 갖추지 못한 채 쪽문 밖으로 뛰어나왔지요. 김참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그 아이인가? 김참판은 다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두 손으로 그 작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할아버님. 다리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찬파는 그 자리에서 길게 숨을 내쉬며 눈가를 훔쳤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김찬파는 범수를 향해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갚을 것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두련님께서 평생 무탈하게 사신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갚으시는 것이지요. 김찬파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리는 범수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범수, 아저씨,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는 그 이름을 또렷이 불렀습니다. 범수는 그 작은 손을 잠시 마주 잡았다가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이제 그곳이 도련님의 자리입니다. 다리는 쪽문을 향해 한 걸음씩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문턱에 이르러 다시 한번 범수 쪽을 돌아보았지요. 범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쪽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범수는 그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등짐을 다시 졌습니다. 망태는 비어 있었으나 그 무게는 비어 있지 않은 듯 어깨를 눌렀지요. 그는 강 쪽으로 돌아서며 한 번 더 큰 대문을 돌아보았습니다. 대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지요. 그 안쪽 어디인가에 어머니의 저고리를 입었던 작은 어깨가 있었고 그 어깨는 이제 범수가 닿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범수가 강을 다시 건너고 둘째 산과 첫째 산을 넘어 자기 마당에 들어선 것은 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마당은 떠날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요. 다만 그 조용함 속에 어딘가 비어있는 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심노인이 살인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닿으셨는가? 닿았습니다. 심노인은 길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뒤의 일은 산 아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진 대로만 적어두기로 하지요. 야담이라는 것이 본디 그렇습니다. 들리는 말에 김찬판 어른께서 도성의 한 어른께 그 핏줄을 짚으셨다 하지요. 임금께서 그 사연을 들으시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다 합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산 너머 한정승댁 큰 대문이 한 자락 낮아졌다는 소문이 마을 어귀까지 흘러왔습니다. 한정승은 그 마당에서 사라졌고 조행수가 어디로 갔는지는 끝내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사라진 이야기는 사라진 채로 두는 것이 야담의 도리였습니다. 범수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새벽 덫과 활을 점검하고 산에 올라 짐승을 잡고 해가 지면 마당으로 돌아오는 삶이었지요. 그러나 빈방 윗목, 어머니의 저고리가 걸려있던 자리는 한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으면서도 비어 있지 않은 자리처럼 느껴졌지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도성에서 온 사람이 범수의 마을 어귀에 들었습니다. 가마 한 채가 큰 대문 없는 마을의 가장 끄트머리, 산자락에 붙은 외딴 초가 한 채 앞에서 멈췄지요. 가마의 발이 짧게 들리고 안에서 한 사람의 시선이 마당 한쪽에 잠시 머물렀다가 거두어졌습니다. 가마는 마당 안으로 들지 않았지요. 살인문 앞에서 멈춘 그대로 한마디 인사도 없이 다시 도성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가마가 떠난 자리에 작은 보따리 하나가 살인문 앞 흙바닥에 가만히 놓여 있었지요. 범수는 그 보따리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작은 짐승 모양의 놀이개 하나와 짧은 글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종이에는 단 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산 범수는 그 한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한 글자 안에 산자락에서 한 호흡 빌린 작은 손과 망태 속의 떨림과 너럭바위 아래 흙과 강을 건너던 그 침묵과 큰 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지요. 범수는 그 종이와 놀이개를 어머니의 저고리가 걸려있던 빈자리 옆에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으로 나가 가죽망태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 보았지요. 거친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망태는 한 사람을 살린 망태였고 앞으로도 누군가의 한 호흡을 받아줄지 모를 망태였지요. 산자락에 까치 한 마리가 마당 위로 낮게 울며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울음인지 범수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울음을 들으며 다시 도끼와 활을 점검하기 시작했지요. 손에 닿는 것을 허술히 두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그는 오늘도 잊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뒤로 다시 마주 앉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도성의 한 어른은 한평생 작은 놀이개 하나를 품에 지니고 살았고 산 아래 외딴 마당에서는 한 사냥꾼의 팔시위가 한평생 무뎌지지 않았다 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일을 두고 산이 한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한평생 자기 안쪽에 둔다 일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